김대기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설 10강 김소진의 목마른 뿌리라고 하는 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글 내용은 굉장히 쉽죠. 그런데 우리는 작가를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소진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자전거 도둑이라고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이분이 쓰신 글이고요. 모의고사에서는 왕왕 보이는 분인데 수능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 자체도 물론 수능에 안 나온다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이 글 보다가는 동일 작가의 다른 글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찾아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글 내용이 워낙에 쉬워서 선생님 설명이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수험생들은 항상 여러 번 얘기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그랬죠. 지금 당장 아직 수능이 올해 더 늦춰져서 꽤 많이 남아있죠. 그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마음만 급해서 그냥 허둥지둥 하다가 보면 실제 마지막 파이널 때 가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충분하니까 지금 현재 등급과 상관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해제부터 항상 하던 대로 지문이 아무리 쉬워도 해제부터 항상 하던 대로 원칙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남북이 통일된 직후인 2002년의 상황을 가정한 소설로 옛날에 쓰여진 글인데요. 아마 2002년이면 그때는 남과 북이 통일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쓰여진 글이랍니다. 북쪽에 살고 있는 이복형과 남쪽에 살고 있는 동생의 해후 만남을 통해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성찰을 유도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아버지는 남쪽의 나와 북쪽의 태섭에게 모두 복합적 감정을 느끼게 하는 존재였으나 두 형제는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아버지를 이해하면서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게 된다. 자, 아마 한 가족 간의 이야기로 단순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굳이 비유적 관계를 만들어 본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남쪽에는 나라고 하는 인물이 살고 있습니다. 남을 상징하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는 태섭이라고 하는 형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둘은 누구를 공통된 그 부모로 가지고 있냐면 아버지죠. 그죠? 그래서 제목 자체도 목마른 뿌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버지 자체가 어떤 뿌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남과 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뿌리에서 하나의 역사, 하나의 언어, 하나의 정서적 공동체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나눠져 있는 것이니까 원래 우리가 온 곳 뿌리로 합쳐져야 한다라고 하는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글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작품 제목의 목마른 뿌리는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혈연으로 이어진 형제로서 한 뿌리를 확인하고 화합을 원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진정한 남북의 화해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진정한 남북의 화해와 통일에 대한 염원, 이게 글 전체의 주제가 되겠네요. 글은 굉장히 좀 진부하죠. 앞에만 딱 봐도 뒷내용을 알만한 그런 글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부터 읽어볼게요. 앞부분 줄거리. 2002년 통일된 한국의 남쪽 땅으로 북쪽에서 살고 있는 이복형인 태섭이가 흰 상자를 메고 찾아온다. 인물 나오면 확인하라고 했고요. 이복형이란 말 알죠?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가 다른 형제인 겁니다. 흰 상자를 가지고 와요. 이 상자 속에 북쪽에 있는 태섭이의 엄마,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북쪽에 둔 아내죠. 아내의 죽은 다음에 뼈가 아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흰 상자를 메고 찾아온다. 아마도 아버지 곁에 묵고 싶어서 가지고 왔겠죠. 북쪽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던 나의 아버지는, 자, 등장인물이 내가 나오니까 일단 이 글은 1인칭으로 쓰여지는 글이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일 겁니다. 나의 아버지는 6.25 전쟁 중에 월남하여서 남쪽에 다시 가정을 이루고 산다. 그러니까 나는 남쪽에서 아버지가 가정을 이뤘을 때 태어난 아들인 거고, 태섭이는 아버지가 월남하기 전에 북쪽에 있을 때, 전쟁 전에 북쪽의 가정에서 낳은 아들이란 말이겠죠. 자, 그러나 어머니에게 의존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무능력한 아버지는 병에 걸린 뒤에 북쪽에 두고 온 아내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고, 자, 죽을 때 어떻게 죽냐 하면 평생 동안 무능력자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다 먹여 살렸는데 죽을 때는 그 엄마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북쪽에 두고 온 자기 아내, 북쪽에 두고 온 자기 아내의 이름을 부르다가 임종을 맞게 됩니다.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애증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겠죠? 애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증오의 마음도 있는 거죠. 이유는 아시겠죠? 그죠? 엄마가 평생 동안 먹고 살게 해줬는데 죽을 때가 되니까 엄마의 은혜도 모르고 북쪽에 두고 온 자기 아내의 이름을 부르고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남쪽의 아들인 내 입장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나는 태섭과 함께 아버지의 묘에 갔다 오면서 태섭이 차고 있는 시계가 생전에 아버지가 차던 것과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다. 그날 밤 술상을 놓고 둘은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첫 번째 현재의 장면은 그날 밤 형하고 같이 산소에 갔다가 술상을 같이 놓고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이걸 전체의 현재 장면이 되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A 부분인데요. 아버지 집에 계시지? 자, 이 부분은 둘이 지금 대화를 나누면서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과거예요. 과거 나라는 인물이 아이였을 때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아버지 집에 계시지? 그러면서 맺고 모자는 등장인물 맺고 모자가 나왔고요. 맺고 모자는 청년을 시켜서 또 한 명 나왔죠? 청년을 시켜서 가방에서 캐러멜하고 일제 과자가 든 봉지를 내밀었다. 그러면 등장인물 나, 맺고 모자, 청년 3명이 나오는 겁니다. 항상 등장인물 생각하세요. 글이 아무리 쉬워 보여도 시험장에 들어가서 상위권 친구들이 문학에서 틀리게 되면 거의 100% 현대소설입니다. 왜냐하면 쉽다고 생각하고 공부들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아무리 쉬워도 원칙대로 보는 거예요. 선생님 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B급 말이지만 들어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자, 나는 마른 침을 꼴깍 삼켰다. 그러나 덥석 받지는 않았다. 뭔가 의심스러운 거지. 지금 상황은 아직도 통일 전입니다. 지금 이 글은 현재가 통일된 상황이라고 했지만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통일이 되기 전의 상황이에요. 모르는 사람 2명이 와가지고 과자를 주면서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아버지 집으로 한번 가자고 지금 나한테 요구하고 있고 나는 지금 그 과자가 탐나긴 하지만 뭔가 의심스러워서 덥석 받지는 않습니다. 자, 오른발 검정 고무신 끝으로 내 주위에 땅을 파고 둥그런 원을 되풀이해서 그렸다. 갈등하고 있는 거죠. 그때 아버지 집을 알려줄까? 우리 집이죠. 집을 알려줄까? 아니면 과자를 먹을까? 그러지 말까? 등등 마음속의 갈등을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받아라. 그리고 너희 집으로 우리를 안내하렴. 나는 체면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허사였다. 그러기에 어린 나의 인내력은 너무도 취약한 것이다. 맺고 모자가 봉지에서 캐러멜을 하나 꺼내서 억지로 내 입에 넣어 주었다. 생전 처음 보는 맛이었다. 뭐 전쟁 직후니까 아마 이런 상황이었겠지요. 자, 입안에서 금세 침이 홍수처럼 밀려들었고 혓바닥도 격하게 꿈틀댔다. 아이다운 모습이 보이죠. 자, 불가항력이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인 손은 그의 과자 봉지 쪽으로 스멀스멀 뻗어가고 앞장을 서서 두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자, 이제 집으로 왔어요. 드디어 우리 집을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집에서 아버지가 현기증이 나는지 문설주를 붙잡을 만큼 몹시 놀라는 표정을 짐작컨대 그들이 아버지와 오랜만에 만나는 잘 아는 사람. 내 추측이죠. 오랜만에 만나는 잘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맺고 모자는 아버지의 동생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작은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청년은 지금 이 장면 그 뒤에 나오게 되는 북쪽의 눈형 태섭이가 되는 겁니다. 자, 호영아 어서 나가서 놀아라. 내 이름이 아마 호영이 모양이죠.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어도 나는 그 일제 과자와 캐러멜을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었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나갔다.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는 난 모르는 거죠. 그죠? 과거에 이 두 사람을 우리 집으로 데려온 적은 있었어. 그런데 아버지가 나가 놀라고 했으니까 나는 과자를 자랑하고 싶어서 뛰쳐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집에서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태섭이 형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길에 맞아 그 청년이 바로 나였지. 그럼 이제 밤에 술상 앞에서 술을 마시는 현재 장면으로 건너오게 되는 거죠. 자, 길에 그 청년이 바로 나였지. 이게 태섭이란 말이죠. 내래 작은 아버지와 함께 맺고 모자와 함께 공작원으로 쉽게 말하면 간첩이죠. 간첩으로 뽑혔어서 그런저런 공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마지막 남은 공작이 바로 땡땡땡 아버지를 땡땡땡 그렇지 아버지를 북쪽으로 데려가는 것. 태섭 형님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함께 북으로 돌아가는 거여서 첫 대면이었지만 아바일에 한눈에 날 알아보시더만 그거의 길에 바로 혈육이 끌어당김이라는 거 아님둥. 그때 처음으로 아바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내래 소리 죽여서 실컷 울었디. 그러니까 아마도 이 태섭이라는 사람도 아버지가 어릴 때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아버지가 월남을 해서 이 장면에서 처음 아버지를 만나는 감격스러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원 없이 여기서 병든 몸으로 생고생하지 말고 같이 가서 오만이랑 잘 살자고 말씀드리면서 말이야. 아버지가 그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궁금한 거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1인칭 시점의 한계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그러면 호영이가 뛰쳐나간 그 다음의 이야기도 모두 다 알고 있을 텐데 1인칭 서술자가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지 못한 장면, 자기가 알지 못한 장면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등장인물의 어떤 정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지금 아버지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태섭이한테 묻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내 목소리는 떨려서 나왔다. 그 대목에서는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 북쪽의 잔뼈가 굵은 고향에다가 부모 처자식을 모두 두고 남쪽으로 흘러나온 당신의 저주받은 운명을 끌어안고 사시던 아버지가 아니었던가. 자, 아버지가 그 당시에 아마 평생 자신의 고향인 북쪽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나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리워하던 동네에서 동생과 아들이 찾아와서 같이 가자고 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도대체 어떻게 결정을 내렸단 말인가 궁금해합니다. 게다가 남쪽에서는 병고와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북의 공작원으로 파견된 아우와 이름도 지어주지 못했던 핏덩어리 아들이 태섭이가 찾아왔다. 그래서 같이 고향과 부모 및 본처와 자식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했다. 어쩔 것인가?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낀 나란 존재는 무엇이었을까? 그때 아버지가 갈까 말까 그렇게 판단했을 때 남쪽에서 다시 혈육으로 만들어진 나는 그때 아버지한테 어떤 존재였을까 생각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랬다. 그 다음에 그들이 내민 다디당 캐러멜을 애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씹으며 해정인의 골목길을 신바람 나서 누비던 어린 나의 존재란 무엇이었던가 땡땡땡 아버지가요. 자, B 이 시계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겠음둥.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소재가 하나가 나오게 되죠. 이건 뒤에서 문제가 나올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말줄임표가 되어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그죠? 그러니까 뭔가 형제 간의 교감을 나누는 모습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런 말이었겠죠? 아버지는 안 간다고 했어. 이런 말일 거예요. 그러면서 B를 보시면 여기 시계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겠음둥. 그는 왼 손목을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다. 기때 아바이야 야속하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지. 자, 이제 아버지의 말. 봇도랑 같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당신이 북쪽을 벌써 잊었다고 말이야. 저 어린 것과 고생만 하는 애미를 보라면서 여기서 말하는 저 어린 것이 바로 나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 고생만 하는 애미는 남쪽의 철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함께 갈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가슴을 지어 뜯어뜨렸디. 태섭아 부르시면서 엎드린 내 등을 쓰다듬으시면서리 이 아버지를 부디 용서하라고 기르면서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주셨지. 그럼 이 시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버지의 정 아니면 아버지의 분신 정도로 일단 판단을 할 수가 있겠네요. 혹 아바이가 생각이 나면 시계라도 보라고 그땐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얼마나 섭했던지. 하지만서도 나중에 지켜보니까 그거야 옳은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철조망 이쪽 저쪽을 오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일도 아니고 통일에 일조를 하는 일도 아니겠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북쪽을 온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고 말한 아빠가 섭섭했지만 생각해보니까 아버지의 그 결정이 옳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북쪽에 우리를 따라 온다고 해서 바뀌는 현실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내려도 만약 그런 처지라면 그렇게 했을 거야. 아마도 나는 숙인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코가 맹맹해져 왔다. 눈이 여린 아내가 고개를 돌려 어깨로 눈시울을 훔쳤다. 자, 이 장면에는 아내도 같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네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지금 코가 맹맹해졌죠. 뭔가 감정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보세요.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버지가 죽었을 때 내 정서가 뭐였죠? 애증이었었죠. 그죠? 애증. 증오의 마음이 있었단 말이야. 죽을 때 엄마 이름 안 부르고 죽었어. 북쪽에 있는 자기 본처 이름을 부르고 죽었으니까 난 아버지는 미워했는데 형의 이 말을 들으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고요. 오해가 풀어지면서 연민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겠죠.
작은 아버지는 되돌아가는 길에 작은 아버지가 메꿔 모자 사단이 벌어져 돌아가셨고 아마 간첩인데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다가 잡혀서 죽은 모양입니다. 나도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가 간신히 살았지. 희생은 컸지만 그 일로 해서 우리 집안이 비로소 동료 계층에서 기본 계층으로 바꿀 수 있었디.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도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상이 별로 좋지 않은 계층에서 그냥 평범한 계층으로 북한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 같아요. 아내가 운전하는 차는 작은 요까지가 다시 한 장면이 끝났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또 장면이 바뀌는 거죠. 위의 장면은 오늘 밤에 술상을 받으면서 형제간에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 장면이 이제 다시 형이 북으로 가는 장면이 바뀝니다. 소설을 볼 때 장면 변화 잘 판단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시간이든 공간이든 바뀌게 되면 장면이 바뀐다고 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내가 운전하는 차는 경평로를 따라 이틀 전 태섭 형님을 모셔왔던 임진강변의 만남의 강장 쪽으로 달리고 있었다. 차창 밖은 맑고 쾌청한 전형적인 가을 날씨였다. 형님, 이거 면목이 없습니다. 큰어머니 모시는 문제도 잘 아키를 지어드리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아키라는 말이 뭐 결정 이런 말이에요. 아까 앞부분 줄거리에서 태섭이 왔을 때 어떤 흰 보따리를 가지고 왔죠. 그죠? 엄마가 죽어서 유골을 가지고 왔고 남쪽에 있는 아버지의 묘에 같이 묻으려고 했던 모양인데 아마도 나의 어머니가 반대하는 바람에 그 일이 성사되지 않고 다시 유골을 가지고 북으로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체육분이 아마 북쪽에 두고 온 아버지의 본처겠죠. 태섭의 진짜 엄마. 나는 체육분 그분을 서슴없이 큰 어머니라고 불렀어. 자, 이런 호칭들을 가지고 보면 드디어 나는 이런 상황, 남북의 분단의 상황 혹은 우리 집안의 상황에 대해서 아버지의 상황에 대해서 화해하고 이해하게 되었음을 호칭어의 변동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큰 어머님이라고 불렀고 뒷좌석에 나와 나란히 앉은 태섭 형님의 무릎에는 올 때와 마찬가지로 흰 천이 둘러싸인 상자가 놓여 있었다. 미안하긴 무스거 사실 내래 좀 성급했디. 안 그래 아우 이쪽 저쪽 사정 잘 토바서리 순서와 조리 있게 일을 추진해야지 되는 건데 말이야. 길에도 오마니한테 아버지 계신 곳에 나들이라도 시킨 모습이니까 이것도 괜찮은 거 아님 등 뭔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태섭 형님을 짐짓 쾌활한 목소리로 내었다. 제가 장담하는 건 좀 못하지만 늦어도 내년 한식 이전에는 저희 어머니를 잘 설득해서 일이 수월하게 풀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속이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은 아니니까요. 다만 사람이 감정이라는 게 있어서 응어리가 풀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잖아요. 시간이 좀 흐르면 어머니와 형님 사정을 이해하고 말고요. 자, 이렇게 되면 더할 나위가 없는 거고 내 아우님만 턱 믿으니까니 형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서 갑자기 수많은 새떼물이 또 뭔가 디귿대에 있으니까 의미가 있겠죠. 그죠? 자, 일단 좀 눈여겨보고 설명은 읽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많은 새떼무리가 일제히 솟구쳐 올랐다. 수백 마리 아니 수천 마리는 좋게 됨직했다. 그 날갯짓 소리에 아련히 들려오는 듯 했다. 우리 인간이란 게 알고 보면 저 하찮은 미물보다 더 미혹할 때가 있는 것 아니겠음 등 저것들이 그토록 자유롭게 넘나들던 철조망을 반세기가 넘도록 치우지 못하고 있다가 철조망 뻔한 거죠. 남북의 분단을 말하는 걸 거예요. 반세기가 넘도록 분단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하지만 봅세 저 새들이야 날개가 있으니까니 통일 전에도 저 녹슨 철조망 위를 맘대로 넘나들었을 거 아닌 둥 하지만서도 우리 인간들이 철조망을 걷어 치우니까 허공을 나는 그들의 날갯짓이 더 자유로워 보이지 않소. 그러면 아마도 여기서 수많은 새들이 날아올라서 철조망을 막 통과하고 있어. 이런 것 자체가 어떤 통일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도 보여주는 것 같고 새들, 저런 자연물들도 남북을 자유롭게 왕래하니까 우리 인간들도 당연히 철조망을 걷어치우고 남북을 자유롭게 왕래해야 된다라고 하는 통일의 당위성, 당연히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통일의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같기도 합니다. 나는 그의 말뜻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만했다.
자, 예, 그러니까니 형님이 단 며칠만이라도 더 머무르셨다면 좋았을 텐데요.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고요. 자, D. 나도 지금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서도 누차 얘기하자는 마흔 야들 말이나 되는, 자, 48마리, 48마리겠죠. 사투리 어렵네요. 48마리나 되는 내 돼지 새끼들이 얼마나 목이 빠지게 날 기다리고 있겠어. 물론 사촌일에 잘 돌봐주고 있겠지만서도 하루라도 시일을 단축해 가서리 내 손으로 돌봐야지 걔네들도 살이 토록토록 찌지 않겠음 등. 아마 북에서 돼지 키우는 축산업자 같죠? 자, 그렇긴 하죠. 나는 고개를 숙여서 다시 그의 왼 무릎을 쳐다봤다. 그런 나의 눈길을 감지했는가 그가 빙그레 웃어 보였다. 형님, 그때 많이 다치셨죠? 아마 남쪽에 내려왔다가 올라가다가 사단 났다 그랬죠, 그죠? 그때 아마 뭐 그 부상을 당했단 말이 있었을 거야. 형님 그때 많이 다치셨죠? 기거이 뭐 보고 싶네. 나는 대답 없이 그의 눈동자를 올려다봤다. 그러자 그는 바지가랑이를 허벅지까지 걷어 올렸다. 나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떴다. 무릎에서 정강이까지 굳은 뱀처럼 꿈틀거리는 흉측한 상처가 드러났다. 나는 침을 삼키려고 했지만 목 울 때가 출렁거릴 뿐 입안에서 침이 고이지 않았다. 뭔가 긴장하는 모습인가요? 파편이 아직 남아있다고요? 자, 이 파편이라고 하는 게 아마도 분단의 상처 이런 것이겠죠. 통일이 되어도요 이런 분단의 상처가 남아있단 말입니까? 날이 굳으면 좀 욱신거릴까?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오.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의 상처를 덮은 내 손등 위로 그의 손이 다시 포개졌다. 형님, 우린 누가 뭐래도 한 뿔입니다. 다시 이제 확인하는 거죠. 뭔가 상처까지 본 다음에 이제 진정한 화해에 이르게 된 것 같고요. 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고 뭔가 남과 북이 한 뿔이라고 하는 통일의 확신을 보여주는 것 같죠. 자, 기거를 새삼 말하면 뭘 하겠음? 타고난 핏줄인 것을 서로에게 가닿지 못해서 그동안 얼마나 애달프고 목마른 뿌리로 살아왔음 등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겠죠. 남과 북의 분단의 상황에서 남과 북 서로가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을 목마른 뿌리로 살아왔다고 표현한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함둥. 마지막으로 이제 통일에 대한 염원을 이야기하고 끝났죠. 자, 지문은 별거 아닙니다. 문제도 별거 아닐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위클의 서술상의 특징이다. 가장 적절한 거.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하지만 소설 문제가 출제가 되면 항상 첫 번째 1번 문제는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봅니다. 얘는 뭘 가지고 푸는 거냐면 일단 기본은 시점 가지고 푸는 거예요. 물론 시점 말고 구성이라든가 표현 방식도 문제가 됩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것은 시점이고요. 이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1번부터 해보죠.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대화는 되지게 많이 나왔어요. 특정 소재를 둘러싼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된다고요. 자, 특정 소재 아마 시계가 나왔어요. 내가 그 시계 때문에 오해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형과의 대화를 통해서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 해소되고 화해에 이르게 되죠. 1번 틀렸습니다. 2번 특정 공간의 변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묘사해. 글쎄요. 특정 공간에 도대체 뭐가 나왔나요? 뭐가 나왔었죠? 집, 경춘로? 어떻게 변화했어요? 전 못 본 것 같아요. 2번 패스. 자, 3번.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이미 틀렸죠. 이건 1인칭이니까 이야기 내부에 있는 겁니다. 4번. 현재와 과거를 교차해가며 동일한 공간에서 발생한 각기 다른 사건에 대한 평가. 자, 이미 뒷부분은 완전히 틀렸죠. 동일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다른 평가 이 뒤는 완전히 틀렸고요. 자, 앞에 얘기 잠깐 합시다. 현재와 과거를 교차했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다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렇게만 이야기가 끝났다 그러면 그냥 역순행이라고 불러요. 역순행. 그런데 다시 그 다음 장면에 현재가 나왔어. 그러면 현재 장면이 이렇게 짝을 짓고 있죠. 그죠? 이럴 때 우리가 교차된다라는 말을 써요. 물론 이것도 가능하죠. 과거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시 현재로 왔다가 다시 과거로 건너갔어. 그러면 역시 과거도 하나의 쌍을 이루게 되죠. 이런 식으로 과거든 현재든 하나의 쌍을 이뤘을 때 하나 이상의 쌍을 이루는 장면이 주어진다면 그럴 때 우리가 교차란 말을 쓰는데 우리가 지금 봤던 장면은 해당 사항이 없죠. 답은 5번이겠네요. 이야기 속의 인물인 서술자가 1인칭이라는 말이죠. 1인칭 서술자가 과거와 현재에 직접 경험한 과거 캐러멜하고 과자 먹었을 때 현재 형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직접 경험한 각각의 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은 5번이죠. 시점 묻는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2번 갑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자, 목마른 뿌리는 작가의 자전적인 소설로서 자기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썼다라는 이야기죠.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향민인 아버지를 중심으로 분단 이데올로기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윗글에서는 나는 통일이 된 후에 이복형 태섭을 만나서 태섭도 자신처럼 아버지에 대해서 이중적 애증의 감정이 있는 것을 눈치채게 된다. 또한 태섭과의 대화가 길어질수록 시대의 상처와 남북한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애정이라는 복합적인 감정을 품고 살아온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아쉬움을 떨쳐버리게 된다. 그냥 글 전체의 내용이 나온 거네요. 적절치 않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또 있네요. 미안합니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상징적 소재 아마 시계겠죠. 소재와 자연물, 이건 아마 새떼들일 거고요. 자연물을 활용하여서 나와 아버지의 내면적 화해와 가족의 화합을 모색하면서 분단 상태를 극복하고자 노력해온 우리 민족의 현실 인식과 소망,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자, 1번. 기억은 내가 아버지의 대답을 궁금해하면서 던진 질문으로 맞죠, 그죠?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가 남쪽의 가족에 어떤 감정을 품고 있을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나의 반응이다. 아버지가 남쪽 가족을 사랑했는지 아니면 북쪽을 더 사랑했는지 판단해보고 싶은 거죠. 1번은 문제 없네요. 2번. 니은은 아버지가 태섭에게 준 것으로 시계죠. 준 것으로 아들의 뜻에 반해서, 자, 아들이 뭔데요? 태섭이는 함께 북으로 가자 그랬죠. 그 아들의 뜻에 반해서 자신의 삶의 거취를 결정한 거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은 갈 수가 없으니까 미안함과 아들에 대한 애정이라고 하는 복합적 감정을 담아서 아들한테 준 선물이겠죠. 2번도 큰 문제 없네요. 3번. 디귿은 태섭이가 나와 대화를 이어가는 중에 가리킨 것으로 오랜 분단 상황에서 벗어난 진정한 민족 화해에 대한 염원을 담은 자연물이다. 설명이 필요 없겠죠.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4번. 리을은 태섭의 다리에 남아있는 것으로 아마 파편이 모양이죠. 아버지를 향한 가족들의 아쉬움이 응어리진 상태로 남아있다. 자, 아버지에 대한 가족의 아쉬움, 이거 관계없고요. 이 파편이라고 하는 건 민족 분단의 어떤 상처겠죠. 아쉬움은 아까 보기를 봐도 어떤 이해하게 되었고 화해하게 됐다고 했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민족 분단의 상처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고 5번 맞아볼게요. 미음은 두 형제가 처했던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로 목마른 뿌리, 같은 혈육이지만 서로 그리워해서 이를 통해서 분단 상태에서 통일을 애타게 갈구해온 우리 민족의 삶의 모습, 형제로 지금 나와 있지만 이 글에서 비유하고 있는 것은 남한 전체, 북한 전체, 우리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통일을 갈구하는 민족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가능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3번. 윗글을 바탕으로 드라마 제작하고자 할 때 연출 계획을 세웠다. A, D의 계획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이런 것들은 보통 장르의 전환이라고 하죠. 드라마로 만들던, 이걸 뭐 극문학으로 만들던, 시로 표현하던 원래 소설을 다른 장르로 바꾸는 건데 뭐 풀이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가장 일반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글 내용의 일치예요. 내용을 꼼꼼하게 보고 내용이 그대로 옮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A 장면, B 장면, C 장면, D 장면이 보기에 나와 있고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A 장면. 나의 시선이 사람이 아닌 메꼬모자나 청년이 아닌 캐러멜에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그렇죠, 그죠? 난 계속 걔를 바라보고 있죠. 나의 관심의 대상이 사람에서 맛있는 음식으로 옮겨가는 것을 드러낼 수 있겠군. 자, 어린 나의 내적 갈등 사항을 드러낼 수 있겠군. 1번은 큰 문제 없습니다. 2번. 나의 뒤를 따라 들어온 두 사람이 아버지를 병고에 시달리게 할, 뭔 소리야? 이 두 사람이 아버지를 병에 시달리게 한 게 아니죠, 그죠? 아버지는 이미 병들어 있던 사람이니까 그 메꼬모조와 청년 때문에 아버지가 병들었다고 하는 건 잘못 말하는 거니까 이건 글내용과 일치하지 않죠. 답은 2번이죠. 항상 이런 식이에요. 장르를 전환시키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항상 내용의 일치 문제가 나오니까 꼼꼼하게 내용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볼게요. 3번. 아내가 태섭의 아버지의 유품인 시계를 가지게 된 연유를 듣고 아버지와 태섭이 겪었던 아픔에 대해서 느낀 연민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효과적이겠군.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태섭이 남쪽에 올 때 의도한 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것을 미안해하는 나의 심정과, 형을 이해한 다음부터는 증오가 아니라 미안하고 뭔가 아쉬운 마음이 있죠. 미안해하는 나의 심정과 이러한 나를 위로하는
긍정적인 척으로 밝은 척하는 태섭의 모습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다. 마지막 5번. 내가 태섭의 상처를 보면서 연민의 정을 느꼈고, 당연히 그렇겠죠. 연민의 정을 느꼈고, 이들의 손이 포개지면서, 손이 포개지는 장면은 화해 같은 걸 상징하겠죠. 나와 태섭 간의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졌음을 부각할 수가 있다. 진정한 화해 혹은 정서적 교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쉬운 글 간단하게 봤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글도 지금 문제는 쉽게 나왔지만 쉬운 지문을 주고 문제를 어렵게 출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을 대충 후루룩 보지 말고 제대로 한번 차근차근 여러분 손으로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